불안은 늘 먼저 퍼진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어느 날 아침 SNS와 단체 채팅방에 지금은 현금을 더 챙겨야 한다. 는 문장이 빠르게 번진다. 특정 은행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더라도 공포는 시장 전체를 겨냥한다. 혹시나 라는 감정이 이체 버튼을 누르게 하고 그 클릭이 또 다른 클릭을 부른다.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은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흔들릴 때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속도의 위기다. 이때 시선이 향하는 곳은 시중은행 창구가 아니라 중앙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위기가 실물 부실로 번지기 전에 자금의 급격한 마름 현상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이 손질에 나선 비상유동성 지원 체계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작동할 수 있는 플랜 B로 해석된다. 핵심은 명확하다. 위기 때 금융기관이 가진 자산을 더 폭넓게 담보로 인정하고 절차를 정비해 자금 공급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싸움의 본질은 얼마나 풀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연결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이 변화는 금융당국의 위기 대응 방식에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위기가 닥친 뒤 필요하면 공급하겠다. 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속도다. 유동성 위기의 본질은 돈이 없다가 아니라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에 가깝다. 자산이 있어도 그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면 시장은 그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이 손질에 나선 비상유동성 지원 장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디지털 뱅크런 시대에 맞춘 시간 단축의 설계로 읽힌다. 시장에 알려진 핵심은 이렇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할 때 담보 인정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정비해 비상시 대출을 더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국채나 우량채권처럼 가격 형성이 비교적 명확한 시장성 자산 중심으로 작동해왔다. 하지만 은행의 자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대다수는 현금도 유가증권도 아니다. 은행이 가진 가장 큰 덩어리는 결국 대출이다. 기업에 빌려준 돈, 가게에 빌려준 돈, 담보를 잡고 빌려준 돈.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이자를 낳는 자산이지만 위기 때는 바로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플랜 B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필요할 때 은행이 보유한 대출 자산까지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면 위기 상황에서 돈이 도는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이 풀겠다는 메시지와 결이 다르다. 더 많이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더 빨리 푸는 것이다. 유동성 위기는 심리와 가격이 동시에 무너지는 국면에서 발생한다. 한 번 불신이 발생하면 시장은 개별 기관의 건전성보다 혹시나에 반응한다. 자금 시장은 일제히 보수적으로 변하고 담보가 있어도 할인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거래 상대방은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을 묻는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자본 확충 같은 장기 처방이 아니라 신뢰 붕괴가 시스템 전체로 번지지 않게 막는 단기 방화벽이다. 플랜 B는 그런 성격의 장치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낙인 효과도 더 크게 작동한다. 특정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창구를 이용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질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대출은 원래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상적인 도구인데도 위기 때는 소문과 결합해 불안을 증폭시키는 재료가 되곤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준비하는 플랜 B의 핵심은 단지 담보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평시부터 담보 적격성 평가와 절차 정비를 해두고 위기 때는 가능한 한 예고된 루트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다. 시장이 놀라지 않게,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사전에 준비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대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단순한 그림을 떠올리면 된다. 은행은 매일 고객의 예금 인출과 기업의 결제, 자금 시장의 만기 도래를 처리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예금이 들어오고 나가며 균형을 맞추고 부족하면 단기자금 시장에서 빌려 메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안이 커지면 예금은 빠져나가고 자금 시장 조달은 막힌다. 현금이 필요한데 손에 잡히는 현금은 제한적이다. 그때 은행은 중앙은행에 자금을 요청하고 담보를 제공한다. 중앙은행은 담보의 질을 판단하고 일정 비율을 적용해 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적인 구조에서는 담보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평가가 확실한 자산에 집중된다. 플랜 B는 이 구조를 실물에 더 가깝게 붙인다. 은행이 가진 대출 자산, 즉 경제 실물로 흘러간 자금의 흔적까지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다. 물론 대출 자산을 담보로 받는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국채처럼 매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자산과 달리 대출은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 계약 구조에 따라 위험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플랜 B는 무조건 받아준다. 가 아니라 위기 때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미리 마련한다. 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다. 대출 자산은 평가와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위기 순간에 급히 들여다보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 시간 부족이 다시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평시에 기준을 정해두고 적격 담보를 선별해 준비된 담보풀을 만들어 놓으면 위기 때는 판단의 시간을 줄이고 실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디지털론 시대의 위기 대응은 결국 심사속도, 경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런 장치를 지금 강조하는가? 시장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읽는다. 는 글로벌 금융당국이 공통으로 얻은 교훈을 반영한 표준 업그레이드라는 해석이다. 최근 수년간 몇 차례의 금융 불안한 시스템이 버티는지 만큼이나 소문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복잡한 재무제표를 읽지 않는다. 단순한 신호에 반응한다. 중앙은행이 준비한 방화벽이 있느냐? 그 방화벽이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가 시장 심리를 결정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 경제의 내부 취약 요인을 의식한 선제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고 취약 차주의 부담이 누적되며 일부 업종과 프로젝트에서 자금 경색이 나타나는 징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도적으로 점검해두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논리다. 어느 쪽이든 공통 결론은 같다.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불안이 번질 때는 단숨에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환율과 글로벌 자금 흐름이라는 외부 변수도 겹친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 기업과 금융기관은 달러 유동성에 더 민감해진다. 수입 대금 결제, 해외 차입 만기, 외화 표시 부채 관리 등으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 달러 자금은 더 비싸진다. 특히 글로벌 금리 환경이 쉽게 완화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이때 시장은 단기 충격에 취약해진다. 한국은행 이 시스템 안정 장치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외부 여건의 변동성이 국내 금융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는 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하지만 플랜 B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이런 카드를 꺼내 들수록 시장은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제도가 강화된다는 사실이 방화벽을 두껍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 커졌다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플랜 B를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해진다. 핵심은 부실을 숨기기 위해 준비하는 장치가 아니라 불필요한 패닉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위기는 다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솔벤시 문제를 마술처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관까지 한꺼번에 흔들리는 연쇄 붕괴를 막는 데 있다. 경계를 시장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치도 오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디지털 뱅크런의 공포는 숫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감정에서 시작된다. 다들 뺀다는데 나만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심리가 가장 강력한 동기다. 이 심리는 단 한 번만 자극되면 기술과 결합해 폭발력을 갖는다. 앱은 24시간 열려있고
이체 한도는 점점 커졌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위기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금고의 현금량이 아니라 정보의 질과 신뢰의 유지다. 플랜 B는 그런 시대에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중 하나다. 유동성 공급의 경로를 넓혀 시스템의 숨통을 틔우고 그 과정이 혼란을 만들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 위기를 막는 기술은 결국 위기를 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폭주하지 않게 만드는 데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한국은행의 플랜 B는 불안의 예고편인가? 아니면 불안을 막기 위한 안전벨트인가? 디지털 시대의 금융위기는 예고 없이 도착하고 순식간에 확산된다. 그래서 예방의 언어는 언제나 오해를 동반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위기를 상상하는 순간부터 위기 대응 능력은 달라진다는 점이다. 플랜 B는 상상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장치다. 그리고 그 장치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날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잊고 싶어지는 날일지도 모른다. 불안이 퍼지기 전에 멈추는 것. 퍼진 불안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 끊어내는 것. 다음 편에서는 플랜 B가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을 가정해 어떤 순간에 어떤 경로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쟁과 한계가 남는지 더 깊이 들여다본다. 불안은 늘 먼저 아는 사람에서 시작한다. 어느 날 아침 특정 은행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텔레그램 방과 커뮤니티를 타고 돌기 시작한다. 근거는 모호하다. 친구가 금융권인데 들었다. 어제 골금리가 튀었다더라. 어떤 기업이 예금을 옮긴다더라. 같은 조각들이다. 이런 조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문제는 사실 여부가 아니다. 시장 이 불안을 사실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불안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든다. 먼저 흔들리는 곳은 대출이 아니라 단기 자금이다.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돈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진다. 평소라면 무난히 굴러가던 자금의 롤오버가 막히고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은 일단 회수로 기울기 시작한다. 자금 공급자는 한 단계 더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고 약간만 위험해 보이는 곳은 담보를 더 요구하거나 금리를 높인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저축은행이든 당장 오늘을 넘길 현금이 중요해진다. 그 다음 단계는 예금자 심리다. 내 돈은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 내 돈을 언제든 꺼낼 수 있는가로 바뀐다. 여기서 디지털 뱅크런의 특징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지점을 찾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켜고 이체 한도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빼두자고 말한다. 누군가가 먼저 옮기면 주변 사람도 움직인다. 한 사람의 행동이 10명의 불안을 부르고 10명의 불안이 1000명의 행동으로 확대된다. 알고리즘은 요즘 뜨는 글을 더 밀어올리고 언론은 확산되는 우려를 인용 보도하며 시장은 그 보도에 다시 반응한다. 정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확산 정도로 힘을 얻는다. 이 지점에서 금융기관의 장부가 아무리 건전해도 현금의 순간 부족은 현실이 된다. 은행은 자산이 많다. 하지만 그 자산은 대부분 대출로 묶여 있다. 대출은 원리금으로 천천히 돌아온다. 위기 순간에 필요한 것은 천천히 돌아오는 돈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제 가능한 현금이다. 그래서 위기 대응의 핵심은 부실을 가려내는 것보다 현금의 빈틈을 메우는 것에 가까워진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은행이 준비한 플랜 B의 의미가 선명해진다. 플랜 B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담보의 문을 넓혀 속도를 올리는 장치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평가가 쉬운 시장성 자산이 중심이 된다. 국채처럼 가격이 투명한 자산은 담보 가치 산정이 빠르고 시장도 그 절차를 이해한다. 반면 대출 자산은 담보 가치가 복잡하다. 자주의 신용, 담보의 품질, 약정 조건에 따라 위험이 다르다. 그 복잡함 때문에 위기 순간에는 더딜 수밖에 없고 더딤은 곧 불안으로 이어진다. 플랜 B는 이 딜레마를 병시에 미리 준비하는 방식으로 풀려한다. 위기 때 갑자기 서류를 뒤지고 심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병시에 적격 담보의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데이터를 갖추고
가동 절차를 정비해 두는 것이다. 위기 때는 판단의 시간을 줄이고 실행의 속도를 높이는 쪽에 방점을 찍는다. 장의 하루를 그려보자. 오전, 특정 금융기관을 향한 소문이 커지고 예금 이동이 늘어난다. 오후, 자금 조달 비용이 뛰며 시장이 위축된다. 저녁, 거래 상대방이 담보를 더 요구하고 만기 연장을 꺼린다. 정상적이라면 하룻밤만 버티면 내일 유입이 있다. 는 말이 통할 수도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하룻밤이 길다. 이때 중앙은행의 비상유동성 지원이 늦게 보이면 그 자체가 불안의 근거로 바뀔 수 있다. 반대로 작동할 수 있다. 는 확신이 빨리 공유되면 예금자와 시장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보는 전염되지만 안도도 전염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이 시장에 어떻게 읽히는가다. 과거에는 중앙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처럼 비쳤다. 그래서 창구 이용 자체가 약점의 노출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디지털론 시대에는 마지막 수단이 늦게 등장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플랜 B가 추구하는 방향은 중앙은행 대출을 특별한 낙인으로 만들지 않고 시스템의 일상적인 안전장치로 표준화하는 데 있다. 평시의 제도와 절차를 정리해두면 위기 때 급조의 냄새가 사라진다. 급조는 항상 불안을 낳는다. 준비된 절차는 불안을 낮춘다. 자 관점에서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다. 예금보험이다. 예금자는 불안을 느낄 때 은행이 정말 괜찮은가를 스스로 분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도적 보호가 중요해진다. 예금보험 한도는 개인이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불안이 번질 때는 내 돈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가 행동을 결정한다. 한국의 예금보험은 일정 한도까지 보호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변화도 예고돼 있다. 이런 제도적 안전망은 플랜 B 같은 유동성 안전장치와 결합될 때 효과가 커진다. 하나는 예금자의 공포를 진정시키고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의 현금 공백을 메운다. 심리와 유동성을 동시에 다룰 수 있을 때 연쇄 반응을 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이 모든 장치에는 그림자가 따른다. 플랜 B가 넓힌 담보의 문은 과연 어디까지 열려야 하느냐라는 논쟁을 불러온다. 대출 자산은 평가가 어렵고 평가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이 위험을 떠안는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위기 때는 모든 선택이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사회가 합의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 비상유동성 공급은 어디까지가 금융시스템 보호이고 어디부터가 부실의 연명인가? 시장은 그 경계를 민감하게 본다. 또 다른 논쟁은 도덕적 해이다. 안전장치가 강화되면 금융기관이 더 위험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차피 위기 때 중앙은행이 받쳐주지 않느냐는 기대가 생기면 위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은 플랜 B가 아무리 정교해도 해결할 수 없다. 플랜 B는 위기 대응 장치이지 평시의 위험 축적을 막는 장치는 아니다. 결국 감독과 규율, 자본 규제, 리스크 관리 문화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비상장치는 오히려 위험의 유인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플랜 B가 성공하려면 위기 때의 버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브레이크도 강해야 한다. 시그널링 문제도 만만치 않다. 플랜 B가 실제로 가동되는 순간 시장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까? 긍정적으로 보면 방화벽이 내려왔다는 신호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진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된다. 특히 소문이 이미 확산된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도 확인으로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이 된다. 왜 지금 가동하는지, 어떤 범위에서 가동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종료하는지를 명확히 말해야 한다. 모호함은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은 공포로 흐르기 쉽다. 반대로 기준이 선명하면 시장은 과잉 반응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 플랜 B의 현실적인 작동 조건은 결국 데이터에 달려 있다. 대출 자산을 담보로 받는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담보의 품질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의 상환 상태, 담보 가치, 연체 가능성, 담보권의 법적 구조 같은 정보가 평시에 축적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 때는 평가가 늦고 늦은 평가는 불안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플랜 B는 겉으로는 유동성 공급 제도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데이터 정비와 담보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위기 때 담보로 쓰려면 평시에 정리해두라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플랜 B가 금융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다. 한쪽에서는 중앙은행이 뱅크런까지 상정했다니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쪽에서는 그 정도 상정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상정 자체가 아니라 대응 능력이다. 현대 금융에서 위기는 특정 자산의 부실 하나로만 오지 않는다. 정보의 왜곡, 심리의 쏠림, 시장의 동조 행동이 서로를 키우며 온다. 그리고 그 연쇄는 빠르다. 그래서 시스템 안정은 금리나 유동성 규모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위기가 확산되는 속도를 낮추고 시장 이 신뢰를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핵심이 된다. 플랜 B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독자에게 남는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플랜 B가 실제 위기에서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가? 둘째, 플랜 B가 작동하는 순간 시장이 더 흔들리지 않게 커뮤니케이션이 설계되어 있는가? 제도는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험을 받는다. 그 시험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플랜 B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비상유동성 공급은 돈을 풀어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다. 유동성 위기에서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살아있는 시스템이 공포 때문에 스스로 멈춰서는 것을 막는 것이다. 잘못된 대출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와 신용의 연결고리가 불신 하나로 끊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준비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기 점검, 감독의 규율, 시장의 투명성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그래야 안전벨트가 안전벨트로 남고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의 금융위기는 어쩌면 돈의 위기라기보다 신뢰의 위기다.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 플랜 B의 가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불안이 급류처럼 몰아칠 때 시스템이 잠깐 숨을 고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숨 고르기 사이에 공포가 아닌 정보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한국은행이 뱅크런 시나리오까지 대비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여기서 드러난다. 최악을 말하는 것이 최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오더라도 최악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기술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결국 금융 안정의 플랜 B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위기 순간 패닉의 속도를 늦추는 조용한 장치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